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2003년에 20살이었던 브리타니 놀 우드 양은 장학금을 받으며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자 학교에서 뛰어난 축구 선수였습니다. 미국에 있던 전국 대학교 축구 대회에서 뛰어난 수비수로 수상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축구팀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메간 힐리의 사물함을 뒤져 물건을 훔치다 걸린 것이었죠.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학교 측에선 노르드 양을 장학생에서 떨어뜨리고 축구팀에서도 제명시켰습니다. 하지만 노르드 양의 이러한 도둑질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11년 28세가 된 노르드 양은 메릴랜드의 베데스타에서 다시 한번 운동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축구가 아닌 요가 강사였죠. 하지만 경력도 없고 대학교 학비 대출 상환이 여전히 끝나지 않아 일은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취직한 곳은 요가복 같은 운동복을 판매하던 대형 체인점인 룰루레몬이었습니다. 이곳은 꽤 유명한 가게라 페이도 괜찮게 나와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3월 11일 금요일, 이날은 불금으로 가게에서 일하던 모든 직원이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점장인 제이나 머레이 씨도 친구들과의 술 약속으로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 퇴근하고 이날 가게 마감은 노르드와 머레이 씨 담당이라 둘만 남았습니다. 정산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 머레이 씨는 직원들 상대로 가끔 하던 가방 검사를 시작했고 노르드의 가방에선 가격표도 제거되지 않은 요가복이 한 벌 들어 있었습니다. 점장과 꽤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던 노르드는 사실 자신이 요가할 때 입으려고 계산하고 넣어둔 건데 가격표는 까먹고 제거 안 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를 믿고 있었던 머레이는 그래도 찜찜하여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정산을 모두 끝내서 포스기는 꺼져 있었고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 그냥 믿겠다고 하고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둘은 모두 퇴근하였고 다음날 아침 3월 12일 토요일, 가게 오픈을 담당했던 한 직원은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누군가가 침입한 듯이 옷들과 마네킹은 쓰러져 있었으며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서 가게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착한 경찰은 내부를 둘러보던 중 창고문 입구에 바닥에는 피가 고여 있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머레이를 발견합니다. 옷이 아무렇게나 찢겨지고 벗겨진 채였습니다. 얼굴과 온몸은 무언가에 두들겨 맞고 칼에 찔린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으로 이어져 있는 작은 방에는 노르드 씨가 손이 묶인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의 부상은 있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형사들은 이를 보고 강도 및 강간 사건으로 추정하였고 기절했다가 병원에서 깨어난 놀 우드 씨를 상대로 신문을 했습니다. 형사는 먼저 머레이 씨가 성폭행당한 뒤 폭행당해 사망한 것 같다고 얘기하였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어제 퇴근하고 나가려던 차에 스키 마스크를 쓴 2명의 남성이 침입했고 자신은 손이 묶인 채로 두들겨 맞아 기절한 것까지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강력범죄 사건으로 단정지은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범인에 대해 1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큰 상금을 걸고 수사를 진행한 이유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라 빠르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여 겁먹은 상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금요일
약 일주일이 지난 이때 한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바로 룰루레몬의 직원이었던 브리타니 놀우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12년 1월 27일 브리타니 노르드 씨는 고의적, 잔인함, 계획적, 악의적인 살인을 한 이유로 1급 살인죄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르드 씨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사건이 발생했던 2011년 3월 1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머레이는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고 노르드 씨는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인이 직접 산 옷이라고 주장한 가방에 있던 옷은 노르드가 훔친 옷이었고 그 죄책감으로 머레이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길 원합니다. 전화를 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만난 둘은 훔친 옷에 대해 얘기를 했고 거짓말을 들은 머레이는 충격을 먹고 가게 안에서 마저 얘기하자고 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둘은 거짓말에 대해 다시 얘기를 시작했고 머레이 씨는 노르드에게 해고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머레이 입장에선 꽤 믿었던 직원이라 이런 식으로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직 상환해야 할 빚이 남아있던 노르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정해보지만 결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게 밖으로 나가려던 머레이를 따라간 뒤 뒤에서 마네킹 지지대로 뒤통수를 힘껏 후려칩니다. 그것을 막으려 안간힘을 써봤지만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노르드에겐 역부족이었고 창고 쪽으로 두들겨 맞으며 도망갑니다. 결국 거기서 쓰러졌으나 노르드의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 창고 안에는 박스 테이프를 자를 때 쓰던 커터칼도 있어서 찌르고 베기 시작했습니다. 약 20분간 계속되던 폭행에도 그녀는 살아있었으나 곧 과다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 손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노르드는 사망한 머레이의 시체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을 펼치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매장 안에 있던 남성용 신발 2켤레를 본인이 신고 피 묻은 발자국을 내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죽인 게 아닌 제3자인 가상의 남성 2명이 죽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발자국을 그럴듯하게 만든 노르드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었죠. 자살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일까요? 시체 앞에서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던 그녀는 머레이의 차에 가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거기서 약 10시간 정도 고민한 그녀는 마침내 결정하였고 가게 안 창고로 다시 들어갑니다. 먼저 커터칼로 본인의 팔과 다리에 몇 개의 상처를 내고 타일을 사용하여 본인의 발목을 묶고 마지막으로 손목을 묶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들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가 10시간 동안 고민한 그림이 이 사건 현장에 모두 그려졌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피곤했던 그녀는 골아떨어져 버립니다. 마침내 경찰이 왔고 사건 피해자로 연기를 하던 본인은 기절한 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때부터 피해자로서 본격적으로 거짓말쟁이 연기를 시작하게 되죠. 지금 말씀드린 그녀의 행적은 선고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자백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자백은 하지 않았죠. 그 전에 경찰들이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물리적 증거, 정황상 증거들이었죠. 그녀가 했던 처음 주장과 그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낸 경찰의 조사 결과,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근을 하려다가
2명의 스키 마스크를 쓴 남성이 들어와 우리를 성폭행했다. 먼저 둘은 이미 퇴근을 했었다는 게 머레이의 친구가 증언하여 파악되었습니다. 퇴근을 했다가 다시 가게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경찰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남성의 피 묻은 발자국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 근처의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남성용 신발 2켤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발자국들은 이 가게에서 판매하던 제품과 동일했었고, 신발 안에서 DNA만 발견되면 용의자를 찾는데 한결 수월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DNA는 놀랍게도 노르드의 것이었죠. 다른 사람의 DNA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가게에서 팔던 새 신발을 노르드가 직접 신고 쇼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던 머레이와 노르드에겐 그 어떤 성폭행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일 밤늦은 시간에 가게 앞에서 있던 둘의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의 제보였습니다. 이 목격자는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있던 애플 매장 직원이었고, 얼마 뒤 서로 다투는 듯이 소리 지르는 2명의 여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머레이와 나는 폭행을 당했다. 가게에서 발견되었던 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노르드 씨는 경찰을 통해 머레이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남자들에게 폭행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 얘기한 그녀는 경찰이 보기에 머레이가 입었던 상처의 반의 반도 입지 않았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과학수사팀을 통해 노르드의 상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상당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한 남성들이 입혔다고 한 상처라고 하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상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대부분 자해흔이었죠. 이 자해흔은 보통 타인에게 공격당해 생기는 상처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칼 같은 흉기를 들고 본인의 몸을 베겠다고 가정한 뒤 과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깊게 벨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상상하며 주저할 것이고 얕은 상처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손으로 닿을 수 있는 위치에만 상처를 낼 수 있겠죠. 노르드의 몸에 나있던 많은 상처들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한 듯이 보이는 머레이는 둔기로 맞아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었고 경추가 부러져 있었다고 검시관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둔기와 칼 같은 날카로운 흉기로 인해 생긴 상처가 총 322회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부분 죽기 전에 생긴 상처들이었고, 흉기를 막으려 팔에 생긴 상처는 107개가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둘에게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종신형을 받게 된 노르드 씨는 아직까지도 일부러 죽이려던 게 아니라며 본인의 감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거짓말을 얼마나 하시나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시청하셨나요?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있으니 시청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쇼킹TV였습니다.